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로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그 메뉴를 고른 게 정말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였다고 확신하시나요? 현대 어떤 과학자들은 서늘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0.5초 전에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이미 답을 내려놓았다고요. 그들의 눈에 인간은 그저 단백질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컴퓨터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설렘도, 이별의 슬픔도, 심지어 정의를 향한 뜨거운 외침조차 그저 뇌라는 기계가 내보내는 찰나의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정교한 로봇에 불과할까요? 오늘 우리는 독일의 젊은 천재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과 함께 이 차가운 기계론의 성벽을 허물고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진짜 자리를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뇌과학자 리벳은 흥미롭지만 조금은 허무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움직여야지라고 마음먹는 그 아주 짧은 찰나보다 뇌가 이미 근육에 신호를 보낼 준비를 마친 것이 더 빨랐다는 결과였죠. 결정론자들은 이 실험을 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뇌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보고만 하는 비서일 뿐입니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무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범죄자가 내 뇌 속에 종양이 시킨 일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고 항변해도 할 말이 없게 되니까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직접 찍는 감독이 아니라 이미 다 짜인 대본을 읽는 꼭두각시 배우가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정신은 결코 뇌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는 우리 앞에 놓인 사과 하나를 예로 듭니다. 과학자는 사과의 당도를 측정하고 성분을 분석하겠죠. 하지만 화가는 사과의 붉은 빛깔에서 생명력을 읽어내고 배고픈 아이는 그것을 달콤한 간식으로 봅니다. 사과는 하나지만 그것이 놓인 맥락에 따라 의미는 천차만별로 변합니다. 가브리엘은 이것을 의미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정교한 부품일 뿐이지만 나라는 존재는 가족과 나눈 따뜻한 밥상, 친구와의 은밀한 고민, 밤새 읽었던 책의 문장들, 그 수만 가지 의미의 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뇌세포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당신이 어제 본 노을의 감동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감동이 세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노을 사이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아주 낯설고도 아름다운 제안을 합니다. 생각은 육체적인 감각이다 라는 말이죠. 우리는 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 역시 눈이나 귀처럼 의미를 포착하는 고유한 감각기관이라고 주장합니다. 눈이 빛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듯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는 논리와 의미를 감지합니다. 카메라를 아무리 분해해봐도 그 속에 풍경의 아름다움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풍경을 담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장비일 뿐 생각 그 자체는 뇌라는 좁은 감옥 바깥, 즉 타인과의 관계와 역사, 그리고 언어라는 드넓은 바다 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게 답을 내놓는 시대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을 쇼핑할지, 어떤 영상을 볼지까지 추천하죠. 하지만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계산을 잘하는 기계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이유를 아는 인간이 되고 싶은가요? AI는 과거의 데이터를 짜깁기 할 뿐이지만 인간은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실패할 확률이 99%라 할지라도 기꺼이 사랑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은 오직 정신을 가진 인간만이 부릴 수 있는 거룩한 사치입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 본능이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배고픔을 견디며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이유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이유를 숙고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거대한 세상의 속도에 밀려 스스로가 한낱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인공지능이 나의 자리를 대체할까 두려우신가요? 그럴 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뇌라는 생물학적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수많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매 순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뉴런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린 사소한 이유와 선택들로 채워집니다.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감각인 생각을 믿으세요. 오늘 당신은 당신의 하루에 어떤 아름다운 의미를 채워넣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영혼은 바로 그 선택의 순간에 빛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겁니다. 뇌과학이나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우리한테 어이, 당신 사실은 자유롭지 않아 라고 툭 던지는 것 같은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의 정신이라던가 자유의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시작은 아주 우리한테 친숙한 질문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김치찌개 드신 분 계세요? 뭐 아니면 다른 거라도요. 어쨌든 직접 고르셨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결정이 사실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었다면요? 그냥 뇌 안에서 벌어진 어떤 화학 반응의 결과물일 뿐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뇌과학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아니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 김치찌개 먹어야겠다 하고 딱 깨닫기 그 이전에 뇌는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내놨다는 거예요. 이 단호한 아니요라는 대답,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가야 할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우리의 의지라는 게 정말 그냥 환상일 뿐일까요? 이 주장의 가장 유명한 근거가 바로 리벳 실험이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 움직여야지 라고 마음먹기 0.5초 전에 뇌에서는 이미 자, 이제 움직인다 하는 신호가 먼저 포착된다는 거죠. 이걸 본 결정론자들은 말하자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봐, 당신의 나라는 의식은 그냥 뇌라는 회장님이 결정한 사안을 뒤늦게 보고받는 비서일 뿐이야 라고요. 이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끔찍한 범죄마저도 그건 제 의지가 아니라 제 뇌에 있는 종양 때문입니다 라는 변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결국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좀 복잡한 단백질로 만들어진 컴퓨터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 슬픔, 정의감 같은 이런 소중한 감정들이 결국에는 그냥 뇌 속을 떠다니는 전기 신호의 조합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등장합니다. 독일의 젊은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잠깐만요, 그거 다 거대한 착각입니다 라고 외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브리엘의 주장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또 단호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정신은 뇌가 아니다. 뇌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그 안에는 정신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가브리엘은 자신의 이 엄청난 주장을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이 사과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똑같은 사과 하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과학자가 보면 당도는 얼마고 화학 성분은 어떻군 이렇게 볼 거고요. 예술가가 보면 와, 저 붉은 껍질의 질감이랑 빛이 반사되는 것 좀 봐 이렇게 감탄하겠죠? 그리고 배고픈 아이한테는 이건 그냥 맛있는 간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보세요. 사과는 하나인데 누가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 즉 어떤 맥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가브리엘은 바로 이 맥락을 전문 용어로 의미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머릿속 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속한 사회, 우리가 살아온 역사, 이런 수없이 많은 의미의 장들 속에 걸쳐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으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라고 느낄 때 그 아름다움의 원인을 찾겠다고 카메라를 막 분해하진 않잖아요? 뇌도 똑같다는 겁니다. 뇌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비는 맞아요. 하지만 생각 그 자체, 혹은 감동이나 사랑 같은 것들은 뇌 바깥의 세상, 바로 그 의미의 장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의미의 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자유의 문제로 돌아와 보죠. 가브리엘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간의 자유는 환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볼까요?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동물은 배가 고프다는 원인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죠. 하지만 인간은 어때요? 똑같이 배가 고파도 너 다이어트 중이지 라는 이유를 떠올리면서 물을 마시는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둘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행동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인 원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이유를 붙이고 그 이유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현 시대의 가장 큰 화두죠. 바로 인공지능, AI와의 비교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AI가 인간보다 계산도 잘하고 뭐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인간만의 고유한 점은 대체 뭘까요? 가브리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뭘 추구해야 할까요? 그냥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기계가 되길 원하나요? 아니면 그 계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인간으로 남고 싶나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로 의식입니다. AI는 물론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는 지능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통을 느끼고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가질 수 있는 의식은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건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의 활동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AI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과거의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재조합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요? 때로는 모든 데이터, 모든 확률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결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뇌라는 생물학적 감옥에 갇힌 무기력한 죄수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정신은 뇌를 넘어서서 이 넓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멋진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주의 구경꾼이 아니라 수많은 의미의 장을 항해하는 능동적인 탐험가다. 정해진 세상을 그냥 구경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아내고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이 세상을 항해하는 탐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 뇌 속에 있는 뉴런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왜? 라고 질문하고 어떤 이유를 선택하고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의미의 장을 스스로 창조하는 그런 탐험가가 되어보시겠습니까? 다각적 분석과 지적 담론의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점심 메뉴로 뭘 드셨는지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다들 각자 좋아하는 걸 고르셨겠죠? 그렇죠. 메뉴판에 보다가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셨다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선택이 여러분이 스스로 의식하기도 전인 한 0.5초 전에 이미 뇌파라는 전기 신호에 의해 결정된 기계적 결과값이라면 어떨까요? 아주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내 삶의 주체적인 사령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뇌가 다 결정해 놓은 사항을 사후에 통보받고 그냥 결제 도장만 찍는 비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 쟁점입니다. 인간은 뇌라는 생물학적 기계가 내보내는 전기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단백질 컴퓨터인가?
네. 아니면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고 자유의지를 지닌 독립적 주체인가? 인간의 정신은 뇌라는 생물학적 부품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우리는 수많은 의미의 장 속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주체라는 관점을 지지합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과 마음은 철저히 뇌의 신경세포와 전기신호가 만들어낸 생물학적 결과물이며 이른바 자유의지는 기계론적 인과관계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이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뇌과학적 결정론의 관점부터 들어보죠. 청취자분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만한 부분이 바로 감정 아닐까 싶거든요. 아, 그렇죠. 감정. 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나 분노, 슬픔 같은 것들을 단순히 기계적인 작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귀하다고 믿는 감정들을 철학적인 포장을 걷어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아주 명쾌해집니다.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이나 가슴 찢어지는 슬픔, 불의를 보았을 때 끓어오르는 정의감까지 전부 다요. 전부 다 물질이다. 네, 이 모든 감정의 실체는 뇌의 시냅스 사이를 오가는 화학물질과 전기 신호의 집합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 변화가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너무 로맨스가 없는 설명이긴 한데 과학적으로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방금 오프닝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그 0.5초의 지연, 그게 뇌과학자 벤저민 리벳의 유명한 실험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도대체 어떻게 측정했길래 뇌가 먼저 결정을 내린다는 결론이 나온 건지 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이 실험은 자유의지 논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정표거든요. 리벳은 피험자들의 머리에 뇌파 측정기, 즉 EEG를 부착하고 눈앞에 아주 빠르게 돌아가는 시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이렇게 지시했죠. 네. 당신이 손가락을 까딱 움직여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정확한 밀리초 단위의 시간을 시계를 보고 기억해라. 아,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주관적인 찰나의 순간에 포착하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피험자가 지금 움직여야지 라고 의식적으로 마음먹기 무려 0.5초 전에 이미 뇌의 운동피질에서는 손가락을 움직일 준비를 마치는 뇌파가 관측된 겁니다. 잠깐만요. 준비 전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네, 맞아요. Readiness Potential. 이게 정말 거대한 의미를 갖는 게 뇌가 무의식 상태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고 근육의 전기 신호를 보낼 준비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0.5초가 지나서야 우리의 의식이 마치 방금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니까요. 착각이다. 네, 이 메커니즘을 확장해보면 결국 인간은 물리법칙과 신경망 구조에 따라 짜인 대본대로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생물학적 기계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에서 관측된 생물학적 반응 속도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철학자 마르쿠스 가브리엘의 실제론을 바탕으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네요. 어떤 관점이죠? 당신의 주장은 정신이 곧 뇌라고 착각하는 치명적인 범주 오류에 빠져 있어요. 정신은 뇌가 아니다. 라는 게 제 핵심 명제입니다. 정신이 뇌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테이블 위에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학자나 화학자에게 이 사과는 당도 몇 브릭스, 수분 몇 %로 이루어진 생물학적 덩어리일 뿐이죠. 네, 물리적인 실체죠. 하지만 화가에게 이 사과는 캔버스에 담아낼 매혹적인 붉은 빛깔의 대상이고 또 며칠을 굶주린 아이에게는 당장 생존을 위한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군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과라는 물리적 실체는 하나지만 그것이 놓인 맥락, 즉 가브리엘이 말하는 의미의 장에 따라 사과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미의 장. 인간의 정신도 이와 같습니다. 뇌는 분명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생물학적 하드웨어죠. 하지만 나라는 존재, 내가 어제 노을을 보며 느꼈던 벅찬 감동이나 숭고함 같은 정신적 경험은 머릿속 두개골 안, 그 뇌세포 사이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뇌 밖에서 일어난다고요? 네, 그것은 나와 타인, 사회, 역사, 언어라는 수많은 외부의 의미의 장에 얽혀서 실제합니다. 인간을 단순히 화학물질이든 단백질 덩어리로 환원하는 건 세상의 절반만 보는 시각이죠. 사과가 의미의 장에 따라 본질이 달라진다는 비유는 꽤 훌륭하네요.
하지만 그 외부의 맥락이나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주체가 결국 물리적인 뇌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뇌가 처리한다는 건 부정을 안 합니다만. 제 말은 그 의미의 장이라는 것도 결국 뇌의 인지 기능이 빚어낸 두개골 안의 가상현실 아닐까요? 제가 아주 극단적이지만 명확한 의학적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네, 어떤 사례입니까? 아주 평범하고 도덕적이던 40대 남성이 갑자기 잔혹한 범죄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의 뇌 전두엽 쪽에 거대한 종양이 자라고 있었어요. 세상에. 그 종양이 도덕적 억제 능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를 물리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자 이 남성은 씻은 듯이 원래의 점잖은 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뇌에 생긴 물리적인 혹 하나가 그 사람의 도덕적 나침반과 인격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잃어버릴 정도로요? 바로 그겁니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 종양이 시킨 일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글쎄요. 우리가 그토록 고귀하게 여기는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력, 심지어 자아라고 부르는 굳건한 정체성조차 철저하게 물리적인 뇌의 상태에 완벽히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드웨어의 결함이 소프트웨어를 망가뜨린 거다. 네, 만약 뇌의 물리적 변형이 인간의 행동을 이토록 통제한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뇌의 시냅스 지도를 100% 해독할 수 있게 될 때 인간의 마음 역시 완벽하게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뇌종양 환자의 사례를 들으니 청취자분들도 단백질 컴퓨터라는 말에 섬뜩함을 느끼실 것 같네요. 뇌가 우리의 행동에 아주 깊이 관여하는 강력한 조건이자 토대라는 건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뇌가 망가지면 인지 능력이 망가지죠. 하지만 그 사례를 가지고 뇌가 곧 생각의 전부다라고 결론 내리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혼동한 겁니다. 카메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메라요? 최고급 카메라를 아주 정밀한 드라이버로 나사 하나까지 완벽하게 분해한다고 칩시다. 렌즈, 이미지 센서, 반도체 칩들을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고 완벽한 지도를 그린다고 해서 그 안에서 카메라가 찍은 아름다운 붉은 노을의 풍경이나 사진이 주는 벅찬 감동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물리적인 형태로는 없겠죠. 뇌 지도를 완벽히 그리면 마음을 해독할 수 있다는 건 카메라 부품을 완벽히 이해하면 노을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과 똑같습니다. 아니죠. 물리적 부품 조각에서 이미지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이미지 센스에 기록된 디지털 데이터의 배열 속에는 분명 그 노을에 대한 정보가 0과 1의 형태로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뇌의 시냅스 패턴을 완벽히 매핑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과 그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경험으로 다가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현미경으로 우리 뇌세포를 들여다봤자 당신이 어제 본 노을의 감동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 감동이 뉴런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디 있다는 거죠? 감동은 나라는 생명체와 노을이라는 외부 세계가 만나는 관계, 즉 그 의미의 장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뇌는 단지 외부의 의미를 처리하고 연결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나와 노을 사이의 관계라는 말은 아름답지만 과학적이지는 않네요. 그 관계라는 것조차 시각신경을 통해 들어온 빛의 파장이 뇌의 시각 피지를 자극하고 해마를 거쳐 과거의 기억과 결합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일련의 기계적 과정일 뿐입니다. 너무 환원주의적인 접근 아닌가요? 다시 아까 리벳의 0.5초 실험으로 돌아가 보죠. 당신이 경험이나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뇌가 무의식적으로 내린 생존 결정을 뒤늦게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합리화하는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요. 리벳의 실험을 일상생활의 모든 결정에 적용하는 건 너무 큰 논리적 비약입니다. 리벳의 실험이 증명한 건 손가락을 까딱이는 수준의 아주 단순하고 즉각적인 근육의 반응 속도예요. 단순하긴 하지만 명확한 결과죠. 그걸 어떻게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복잡한 딜레마를 사유하는 과정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가브리엘의 아주 파격적인 통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들어보죠. 우리는 보통 생각을 머릿속의 환상이나 뇌의 연산쯤으로 여기지만 사실 생각은 시각이나 청각 같은 육체적인 감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육체적인 감각이라고요? 눈으로 빛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는 것처럼 생각도 하나의 감각기관의 작용이라는 말씀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눈이 외부의 빛을 감지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밖의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사건들 사이에 논리적 인과관계를 더듬어서 포착하는 겁니다. 포착한다. 네. 의미는 두개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고 생각은 그걸 만지는 육체적인 촉각인 셈이죠. 이 감각이 어떻게 뇌의 기계적 본능을 압도하는지 일상적인 행동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군요. 어떤 행동의 예시가 있을까요?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며칠을 굶어서 배가 찢어질 듯이 고프다고 가정해 보죠. 네, 아주 고통스럽겠죠. 눈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제 뇌의 시상하부는 당장 저걸 먹으라고 강렬한 생존의 비상벨을 울립니다. 생물학적 본능이죠. 이건 기계적인 반응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음식을 밀어내고 고통을 참으며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생존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이 억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건 역시 뇌의 자른 부위가 개입한 결과값 아닙니까? 전두엽이 장기적인 보상, 즉 건강이나 더 나은 외모라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인 식욕을 억제하도록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 거죠. 단순히 두 가지 생물학적 알고리즘이 충돌해서 하나가 이긴 겁니다. 단순히 연산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죠. 배가 고픈데도 밥을 먹지 않으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던가 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생존 본능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결국 같은 뇌 안에서의 싸움일 텐데요. 동물처럼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것과 행동의 이유를 부여하고 스스로 규칙을 세워 본능을 거스르는 능력. 이 고통스러운 숙고의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인간은 이유를 다루는 존재지 자극에 튕겨나가는 핀볼 기계가 아닙니다. 행동에 이유를 부여한다고 하셨지만 그걸 파고들면 결국 진화생물학적 알고리즘의 변형일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인 건강, 외모, 타인의 인정 같은 것들은 결국 사회적 무리 속에서 자신의 번식 확률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고도로 복잡화된 무의식적 계산이에요. 아, 그럼 모든 이유조차 진화의 결과라는 거군요. 네, 즉 단기 생존 알고리즘인 식욕을 장기 생존 알고리즘인 사회적 인정이 눌렀을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아주 고상하게 자유의지라는 라벨을 붙인다는 거죠. 결국 제가 어떤 숭고한 선택을 하던 비합리적인 고통을 감내하던 그건 전부 내재된 생존 알고리즘의 핑계일 뿐이라는 거군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라면 제 머릿속 뇌 구조나 유튜브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까? 사실 다를 게 없죠. 오히려 이 논의를 인공지능 시대로 가져오면 그 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AI 알고리즘이 인간 자신보다 인간을 더 잘 아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천을 잘해주긴 하죠. 넷플릭스는 내가 오늘 밤 어떤 영화를 보고 싶어 할지 내 뇌보다 먼저 예측하고 데이팅 앱은 수많은 생체 데이터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내가 어떤 외모와 성향에 호감을 느낄지 기가 막히게 짚어냅니다. 인간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을 내리는 단백질 컴퓨터라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연산하는 실리콘 기반의 AI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인간은 감정에 휘둘려 오류를 내지만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훨씬 더 객관적이고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죠.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 패턴을 훌륭하게 예측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네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AI가 아무리 제 취향에 맞는 영화를 정확히 추천해줘도 AI는 생물학적 토대가 없는 단순한 데이터 처리기일 뿐입니다. 지능적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의식이나 경험을 가질 수는 없죠. 하지만 방금 카메라 예시에서도 나왔듯이 AI 카메라에게 노을 사진 수백만 장을 학습시켜서 아름답다 라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AI에게 손실 피하기 같은 회피 알고리즘을 아주 강력하게 코딩해 둔다면 그것이 유기체가 상실을 슬퍼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메커니즘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출력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AI가 아름답다라는 텍스트를 모니터에 출력할 수는 있지만 그 아름다움의 전율을 느끼지는 못하죠. 그 느끼는 메커니즘도 결국 정보 처리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만 경험이라는 것은 유한성을 가진 살아있는 생명체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만 발생하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AI는 철저하게 과거 데이터에 짝이 낍니다. 과거의 확률과 통계 안에서만 맴돌 뿐 그 바깥으로 나갈 수 없죠. 네. 하지만 인간은 통계적으로 완전히 실패할 확률이 99%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 불가능한 꿈을 꾸거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뛰어드는 전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예측을 거스르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 위대한 비합리성이요. 역사 속 수많은 혁명가들은 생존 알고리즘에 따르면 무조건 도망쳐야 할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불의와 맞서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AI 알고리즘이라면 극도로 비합리적인 에러라며 즉각 폐기 처분했겠죠. 네. 확실히 그렇겠네요. 인간의 존엄성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생물학적 한계와 데이터의 예측을 뛰어넘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찍고 나오는 혁명적 도약. 확실히 당신의 관점은 가슴을 울리는 강력한 낭만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의식과 자유의지라는 경험이 우리의 주관적인 삶 속에서 너무나도 생생하고 때로는 당신이 묘사한 것처럼 숭고하게 느껴진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과대 렌즈를 빌려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당신이 묘사한 그 미래를 향한 도약이나 위대한 비합리성조차도 결국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뇌의 복잡게 신경망 연산이 빚어낸 경이로운 우연과 오류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연과 오류다? 네. 우리를 단백질 컴퓨터라 부르는 것은 인간성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의 물리법칙과 인과율이 의식이라는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그 섬세한 기계장치의 기적을 직시하자는 의미죠. 네, 우리 두뇌라는 생물학적 장비가 얼마나 정교하고 신비로운 시스템인지는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끈질기게 변호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은 결코 두개골이라는 물리적 감옥에 갇혀서 화학물질의 지시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를 찾는 존재라는 거죠. 맞습니다. 마르코스 가브리엘의 시선처럼 우리는 수많은 의미의 장속을 끊임없이 더듬고 항해하며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내가 붙잡은 사소한 이유들로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능동적인 탐험가입니다.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단순한 계산을 잘하는 기계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이유를 알고 의미를 감각하는 주체로 정의할 것인지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뇌과학이 그려내는 차가운 인과율의 회로도와 철학적 실제론이 짚어내는 뜨거운 의미의 공간 사이에는 우리가 앞으로 더 치열하게 탐구해야 할 깊은 협곡과 질문들이 남겨져 있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에 절대적인 승리를 선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여러분의 점심 메뉴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김치찌개를 고른 것이 0.5초 전 뇌의 무의식적인 기계적 발화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살아온 고유한 경험과 맥락이라는 의미의 장이 빚어낸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참 생각할수록 여운이 남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오롯이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감각하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의 장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담론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